어제 광주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대 송창영 건축학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습니까? 네네. 네. 저희 연구실에서 한 10분 거리였기 때문에 소식을 접하고 잠깐 다녀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구조 구입이 우선이기 때문에 멀찌감치서 보고, 그리고 대부분은 제보된 그 사진이나 영상들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좀 짚어주시죠, 교수님. 글쎄, 이제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철거 계획서가 적법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또 그 철거 계획서대로 시공을 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일반적인 해체 공법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일반적인 해체 공법은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현장 용어로 02나 06짜리 조그만한 포크레인을 5층에 올려서 네.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시간을 두고 잘게 쪼아가지고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네네. 그래야만이 건물이 붕괴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 건물은 측면에다가 흙을 쌓고 대형 포크레인 010짜리라고 하는데 네. 거의 30톤 규모의 굉장히 큰 포크레인으로 전체적으로 벽면에서 철거를 하다가 앞으로 버스 정류장 쪽으로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너무나 비상식적인데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까? 굉장히 지금 드문 일이고요. 또 저한테 지금 여기저기서 제보를 많이 주시는데 네. 일반적으로 해체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비용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철거 계획서 자체가 제대로 됐는지 만약에 제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서대로 따르는지 이것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책임자는 누군가요? 현장 책임자도 있을 테고 여러 단위의 기층의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예단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철거 계획서를 만들었던 그 엔지니어가 적법하게 했는지, 그 철거 계획서에 보면 어떻게 공사를 하고 어디서부터 철거를 하고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 보강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나오거든요. 네. 그게 적법한지 정말 지금 건물 버스 정류장과 인도가 있는 쪽에 건물의 반대쪽에다가 흙을 쌓았거든요. 그 흙을 쌓고 그 위에서 대형 장비가 철거를 하다 보니 당연히 이 버스 정류장 쪽으로 붕괴가 됐잖아요. 네네. 정말 이 철거 계획서가 그렇게 된 것인지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현장 노동자들은요, 붕괴 직전에 건물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대피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무너질 조짐이나 이상 징후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건축물은 우리가 사람도 우리가 언어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네네. 건축물도 걔네들의 고유의 언어가 있거든요. 네. 어떤 균열이나 처짐이나 기울어짐이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징후를 느꼈기 때문에 현장 관계자들이 지금 대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재난관리 기본이 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생명 중시 어떤 휴머니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또 이게 애꿎은 일반 시민들만 지금 피해를 입은 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이상 징후를 그래도 특히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이것을 반응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분들이 뭔가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정말 크게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분들은 이제 대피를 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소리 나자마자 바로 무너지는 건 아닐 테니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죠. 사전에 징후들도 있었고, 이게 저희들이 재난관리는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었고, 또 지금 누가 봐도 그쪽으로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통행을 제한한다라든가 또 폴리스 라인이라든가 이 공사 라인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임시 버스 정류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게을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왕복 6차선 도로 쪽으로 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명 피해가 훨씬 더 컸는데요. 네. 그 인도와 인접해 있는 건물 앞쪽 그 도로도 사실은 통제를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당연히 통제를 했어야 되고 저희들이 이제 재난관리는 네거티브 어프로치라고 하거든요. 부정적이고 불안전한 것에 접근해서 대응을 해줬어야 되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지금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됐었다라면 그렇게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런 것의 안전 불감증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시가요, 이 시공사로 감리자를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측에서 원래부터 이제 계약할 당시에 감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계약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 이제 이것도 비용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주 감리를 하면 그만큼 비용이 늘고 비상주 감리를 하면 비용이 절감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원래 안전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 안전하려면 공사 기간이 충분해야 되고 안전하려면 불편합니다. 우리가 자가용을 운전할 때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또 우리가 극장에 갈 때 좀 여유 있게 출발한 것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게 되는데 이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이 제도 자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자꾸 얘기하지만 이 철거 계획서대로만 했다면 철거 계획서가 적법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철거 계획서 자체가 부실했었을 것이고 또 철거 계획서들은 시공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거의 이 현장 관계자나 또 우리 해체하신 분들 또 저희 건축 구조 전공하신 분들이 저한테 지금 계속 제보를 주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린 것처럼 이제 시공사 측은 감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계약이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계약이 흔히 있습니까? 감리자가? 그렇습니다. 상주 감리가 있고 비상주 감리가 있고 지금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고 계약상 그냥 정하기 나름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정의 대소 경중을 따져가지고 중요한 공정은 상주 감리를 해야 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비상주를 또 해도 된다라고 현행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번 사고를 이제 2년 전이었죠. 서울 잠원동 이 철거 현장 사고와 비교하시는 분들, 그때 사고를 떠올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건축물 관리법도 뭐 좀 바뀌고 여러 가지 규정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를 보면은 전혀 달라진 게 좀 없어 보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좀 달라진 게 없고요. 그게 이제 저는 인식 부족의 탓이라도 생각해요. 지금 광주뿐만이 아니라 서울, 경기도 또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구도심의 공동화 그리고 노후 건축물의 이 노후화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항상 이게 큰 추세거든요. 이게 이제 좀 노후 건축물이 굉장히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문제는 이 노후 건축물의 파괴 메커니즘, 즉 붕괴 메커니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건축공학적으로 봐도. 왜냐하면 건축 설계 도면도 일단 오래됐기 때문에 될 부분이 없고요. 그 부식의 정도가 같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철근의 부식 정도가 그 위치마다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예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기인한 재난의 메커니즘을 그걸 담을 수 있는 관련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되는데 이런 법과 제도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각 자치단체에서 절의를 만드는 지자체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은 지자체도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잠원동이라든가 용산구라든가 과거에 이런 소규모 건물 해체 시에 붕괴된 것들을 반면 교사를 삼아가지고 네.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해체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 해체업을 하고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서울시에서는 해체 공사 못 해먹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깐깐하게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런 매뉴얼이라든가 조례가 아직 안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지금 현재 해체 쪽은 굉장히 지자체마다 그 해체 관련된 조례라든가 행정 자체가 조금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대 송창영 건축학부 교수였습니다. 저희 인터뷰 들으시면서 문자 주셨는데요. 3659번님, 인간의 돈 욕심이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사람이 먼저 나왔고 돈이 나중인데 고인들의 명복을 빌 수밖에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명랑시사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